자, 우선 개관을 할게요. 엄수표. 우리 회사법 시작하기 전에 그 미니맵 그리면서 개관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관을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론 오늘 하는 건 이게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 근데 이 플로우를 머릿속에 넣고 들어야지 이게 이해가 되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면은 딴 나라 얘기 같고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앞으로 수업 이틀 할 건데. 그래서 이거를 플로우를 잘 넣어놔야 돼. 그렇다고 뭐 이게 어렵냐? 매우 단순해. 이 엄수표법은 전체적인 플로우가 매우 단순해요. 여기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엄수표법을 배울 건데 약속어음과 환어음 그리고 수표를 배울 거예요. 어음에는 약속어음과 환어음, 그다음에 수표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러니까 어음 위주로 배울 거예요. 어음 위주로. 수표는 이제 수표의 이제 독특한 제도를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그냥 설명하고 기본적인 법리를 설명할 때는 어음을 갖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음 중에서 약속 어음을 갖고 설명할 거야. 우리 법은 규정 체계는 그래요. 우리 어음법은 환어음에 관해서 규정을 다 두고 그다음에 저 뒤에 77조에서 약속 어음에 대해서는 환어음 몇 조를 준용한다, 몇 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다 준용 규정으로 거의 다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대부분의 어음은 약속어음이고 그러니까 환어음은 이제 국제거래에서만 발행이 된대요. 약속어음 그 국내 어음은 거의 다 약속어음이고 그리고 약속어음이 법리가 더 단순해요. 그래서 설명은 거의 다 약속어음을 갖고 할 거예요. 환어음이나 수표는 그와 관련된 독특한 법리가 나올 때만 거기에 맞춰서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책은 안 보셔도 돼요. 그냥 노트에다가 적어 놓기만 하시면 돼요. 자, 우선 약속어음을 보자고요. 약속어음. 약속어음은 뭐냐? 이 약속어음은 일정한 금전 지급 채권이 표창돼 있는 유가증권이에요. 뭐 그거는 뭐 환어음도 다 마찬가지지. 그런데 약속어음은 뭐냐면 발행인이 이 약속어음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약속어음에 대한 정당한 소지인이 만기라는 건 변직을 말해요. 만기에 이거를 나한테 들고 오면 이 증권이랑 상환으로 해서 증권상의 금액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는 어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약속어음을 발행을 해요. 약속어음 1,000만 원짜리를 발행을 했다. 여기 이렇게 1,000만 원짜리 이렇게 나오죠? 1,000만 원. 그리고 여기에 만기가 적혀 있어요. 만기가 2018년 6월 30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발행일도 적혀 있겠죠. 뭐 2018년 뭐 2월 1일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겠죠. 이렇게 발행을 하면 을이 됐건 아니면 을로부터 이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사람이 됐건 누구건 간에 2018년 6월 30일 날 이거 들고 오면 내가 요거와 상환으로 1,000만 원 지급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증권이에요. 자, 이런 증권을 얘가 도대체 왜 발행해 주느냐? 발행해 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발행해 주는 거죠. 약속어음은 일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의 결제의 수단으로서 발행이 돼요. 결제와 관련해서 발행이 돼. 결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을로부터 자동차 한 대를 샀으면 자동차 매매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죠.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매매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한다고. 근데 당장 돈이 없어 갖고 2018년 6월 30일 날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 매매 대금을. 2018년 6월 30일 되면 내가 그때 돈이 생기거든. 그때 1,000만 원 줄게. 자동차 대금.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요. 그럼 이제 1,000만 원 지급 채무를 부담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요 매매 대금 지급 채무와 관련해서 약속어음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요 매매 대금 지급 채권, 얘 입장에서는 채권이죠. 요 채권이 여기에 들러붙는 거냐? 여기에 표창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매매 대금 지급 채권은 매매 대금 지급 채권대로 별도로 갖고 있고 그리고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이 약속어음 채권은 별도로 생기는 거야. 채권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2,000만 원 받게 되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2,000만 원 받게 되는 건 아니야. 어쨌든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한다고. 자, 그러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매매대금 채권 있는데 이 어음금 채권 어음은 왜 발행하는 거야? 얘가 어음금 채권 별도로 취득해서 좋은 점은 뭐야?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걸 왜 발행하냐 하면 2018년 6월 30일까지 요 자동차에 투입됐던 1,000만 원 상당의 자금 요거를 회수하기 위해서 해요. 자, 이게 발행이 되지 않으면 매매대금 채권만 갖고 있어야 돼요. 매매대금 채권 갖고 있다가 그걸 6월 30일까지 기다렸다 받아야 돼. 그럼 얘는 이 자동차를 1,000만 원, 한 뭐 900만 원이든 950만 원이든 1,000만 원에 준하는 금액으로 어디서 사와서 얘한테 팔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느 돈 들여갖고 만들어갖고 파는 걸 거 아니에요. 자금이 거기가 투하가 됐다고. 빨리 돈을 받아야만 그 자금으로 또 다른 거 만들거나 사와갖고 장사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6월 30일까지 이 대금 못 받고 있으면 그러면은 얘는 자금이 묶여갖고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다 돈은 필요하잖아.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자금을 회수해야 돼. 근데 어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하면 되죠. 우리 민법 시간에 채권 양도 배웠잖아요. 지명 채권 양도 방식으로 양도하면 돼요. 그런데 이 지명 채권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뭐 매매 계약서? 그거는 이 지명 채권을 증명해 주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채권은 아니라고. 이 채권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채권의 존재와 내용이 불확실해. 자, 그런데 어음은 어때요? 이거와 관련해서 요걸 표창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음을 1,000만 원짜리 어음을 발행하면 이 어음과 상환해서 얘가 만기에 돈을 주기로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요 금액이 여기 딱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만기가 언제인지 이런 게 딱 돼 있죠. 그리고 법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많은 보호 장치를 해놨어 또. 그러니까 어음을 발행하면 권리의 존재와 내용이 확실해지죠. 그래서 요게 이거보다는 재산으로서 처분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6월 8일이 되기 전에 얘는 요걸 하나의 재산권 삼아 갖고 요걸 갖고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걸 은행에 가서 할인 받을 수도 있어. 은행에 가면 은행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은행에 이제 할인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할인율이라는 게 이자율이지 뭐. 그 이자율로 할인을 하는 거야. 이자율로 2월 1일 날 발행이 된 거다. 그럼 얘는 바로 은행에 가면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이자, 그 이자 상당액을 빼고 그러니까 1,000만 원 주고 이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대한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갖고 있는 이자율 곱하기 365분의 한 150일 뭐 이렇게 해서 그 이자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이자는 그 은행의 수익으로 빼고 나머지만 받아. 뭐 980만 원 정도 받아다가 뭐 그거 갖고 이제 장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거를 발행을 하는 거라고. 양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는 이제 6월 30일이 되기 전까지 A, B 뭐 얘한테 이제 양도를 하겠지요. 양도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음 채권 이거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해서 처분할 수도 있어요. 그걸 어음 할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음 할인은 실무에서는 뭐 많이 하겠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음 할인은 저 뒤에 가서 어음 할인이 뭔지 그냥 성질만 배우면 돼. 어음 할인은 그냥 어음의 매매다 뭐 이렇게 배우면 돼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루는 거는 이런 거야. 요 매매 계약을 자동차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지금 어음이 발행이 됐죠. 얘도 얘한테 어음을 양도할 텐데 이 어음을 양도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요 원인이 또 있다고. 요러한 원인이. 얘도 얘한테 집 사고 1,000만 원짜리 집 사고 매매대금 줄 게 있다. 그래서 1,000만 원 줄 게 있어 갖고 이 어음을 양도했다. 얘도 얘한테 원인 관계가 있어. 얘는 얘한테 배 사고 1,000만 원 배 값 줄 게 있어 갖고 양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양도를 할 거라고요. 비슷하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양도가 계속 되다가 이제 6월 30일이 되면 2018년 6월 30일이 되면 요게 이제 만기죠. 6월 30일이 되면 얘가 얘한테 가서 들고 가서 돈을 달라고 하죠. 6월 30일이 되면 돈을 달라고 해요. 6월 30일 전에는 달라고 못하지. 이 권리는 6월 30일이 돼야만 1,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청구를 하면 얘가
이 어음하고 상환으로 해서 돈을 줘요. B한테. 얘는 이제 어음 소지인이라고 불러요. 어음 소지인. 어음 소지인. 얘도 한동안 어음 소지를 하고 있었죠. 어음 소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어음 소지인이에요. 근데 어음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소지인이다. 어음 소지인이 만기에 와서 청구를 하면 얘가 지급을 한다. 자, 그런데 갑이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는 수도 있잖아. 자, B 입장에서 봐요. 배 주고 1,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A한테 1,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A가 1,000만 원 어음으로 양도를 해줬어요. 어음을 줬어, 어음을. 이 어음을 줬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A 입장에서 야 B야, 지금 내가 배 받고 너한테 1,000만 원 줄 거 있잖아, 매매대금. 근데 내가 갑이 발행한 어음을 줄게. 내가 그거 갖고 있거든. 어음을 줄게. 그거 받아라. 이 매매대금의 결제의 수단으로서 그거 받아라. 그거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6월 30일 날 갑한테 들고 가면 요거와 상환으로 해서 1,000만 원 받을 수 있어. 그러니 그거 가서 그거 받으면 요 매매대금 지급한 걸로 가름하자.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런데 들고 갔는데 얘가 돈을 안 줘. 돈이 없대. 돈이 없대. 그러면서 돈을 안 줘. 뭐 기타 이유에서 뭐 어음 발행이 위조됐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뭐 무권대리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이유에든 돈을 안 줘요. 그러면은 B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한테 달라 그래야지, 얘한테. 그렇겠죠? 요럴 권리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있겠죠. 자, 요런 걸 뭐라고 부르는지 용어는 이제 다 일괄적으로 또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근데 어음법에서는 자, 우리가 생각하면 얘한테 달라고 하면 얘가 1,000만 원 주겠지.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집 주고 1,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00만 원 못 받고 있는 상태죠. 못 받고 상태에서 어음을 받았어요. 어음 받고 있어. 응? 근데 지금으로서는 지금 어음이라는 거 일종의 종이 쪼가리니까 이거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돈을 받아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자체로는 종이 쪼가리잖아. 집 주고 지금 종이 쪼가리 하나 받은 거야. 그런데 얘한테 1,000만 원짜리 배 받고 1,000만 원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주고 종이 쪼가리 하나 넘긴 상태예요. 집 주고 배 받은 상태죠. 1,000만 원짜리 집 주고 1,000만 원짜리 배 받은 상태니까 얘는 경제적인 실질에 있어서는 별로 손해 나는 게 없던 거였어. 그런 상태에서 얘가 여기서 1,000만 원을 받았으면은 그냥 결과가 그대로 결제가 돼서 종결되면 돼. 딱 적당한데 얘가 여기 가서 못 받는 바람에 얘가 1,000만 원을 여기다 줬잖아. 배 받고 1,000만 원 줬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없어졌어요. 근데 집 주고 돈 못 받은 거 이건 어떡할 거야? 집 준 만큼 1,000만 원 손해 보는 입장이잖아, 얘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1,000만 원 물어줬으면 얘한테 가서 달라 그래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지. A랑 마찬가지죠. 그럼 얘도 여기 달라고 해야 될 텐데 얘는 돈이 없으니까 못 줄 거예요, 아마. 그래 어쨌든 요렇게 받으면 된다. 정리하면 어음 소지인은 어음 만기에 가서 주채무자인 발행인에게 돈을 달라고 해요. 여기서 받으면 깨끗하게 끝나. 근데 여기서 못 받으면 자기의 전자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유념해야 될 거는 자기의 직전에 있는 자에게 달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자에 대해서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B가 얘한테뿐만 아니라 얘한테도 달라고 할 수 있다. 여기 이제 관계자가 더 중간에 많으면 중간에 있는 사람 아무한테나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언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전자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하려면 갑이 전자에 대해서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존하는 일정한 절차를 밟았어야 돼. 그 절차가 뭐냐? 상한 청구권 보존 절차라고 불러요. 자, 우선 여기서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하죠. 자, 처음에 약속어음을 만들어서 도장 찍고 을한테 교부해 주는 거 이거를 발행이라고 불러요. 발행. 이걸 이제 발행이라고 불러. 발행받으면 이제 어음채권이 생겼죠? 이 어음채권을 어떤 거래관계의 결제 수단으로서 얘한테 양도하는 거 이거를 배서라고 불러요. 배서. 어음채권의 양도라는 법률 행위의 이름이에요. 이 배서가.
우리 이제 수표 같은 거 보면 뒤에다가 이서 한다 그러죠. 수표 뒤에다가 이름 쓰잖아. 그 이서가 이제 법률 용어로는 배서예요. 그게 배서예요. 이건 양도한다는 의사 표시야. 얘도 이걸 배서를 하는 거죠. 배서를 하죠. 그리고 배서에서 이제 어음 소지인이 주채무자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를 했는데 지급이 거절됐다. 지급이 거절됐다. 이건 이제 법률행위는 아니니까 좀 쓰지 말까?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 얘한테 어음금을 달라. 주채무자가 안 주니 네가 대신해서 그 어음금 달라라고 청구하는 권리. 이거를 상환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상환 청구권. 이 상환 청구권은 직전의 어음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전에 어음 행위자에게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직전에 어음 행위자한테 했다. 뭐 그 전에 어음 행위자한테 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예선 지금 나온 등장인물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얘한테 어음 상환 청구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얘가 상환 청구권을 이행을 했어요. 상환 의무를 이행을 했어. 돈 줬어. 그 경우에 얘도 얘한테 상환 청구권 해야 되죠. 행사해야지. 상환 의무를 이행한 자가 그 전자에 대해서 행사하는 상환 청구권, 이거를 재상환 청구권이라고 해요. 재상환 청구권. 재상환 청구권. 자, 근데 여기까지 봤어요. 용어는 다 봤어요. 근데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요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음 소지인이 요 상환 청구권을 보존하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걸 상환 청구권 보존 절차라고 불러요. 상환 청구권 보존 절차. 이 상환 청구권 보존 절차는 뭐냐? 상환 청구권 보존 절차. 첫 번째로 어음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에 적법한 지급 제시를 했어야 돼요. 실질적 요건으로 지급 제시 기간에 적법한 지급 제시를 했어야 돼요. 자, 우선 지급 제시 기간이 뭐냐? 지급 제시 기간이라는 거는 만기일과 지급 제시 기간이라는 거는 지급을 할 날 및 이에 이은 이 거래일이에요. 그게 뭔 소리냐? 지급을 할 날, 이거는 만기랑 얼추 비슷한 개념이에요. 만기가 지급을 할 날이야. 지급을 할 날, 요 6월 30일, 이에 이은 이 거래일. 그 3일, 요 3일이 지급을 할 날이에요. 지급 제시 기간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만기와 이에 이은 이 거래일이라고 안 하고 지급을 할 날 및 이에 이은 이 거래일이라고 했느냐? 만기가 공휴일일 때는 그에 이은 첫 번째 거래일. 만기가 6월 30일인데 6월 30일이 공휴일이야. 그리고 7월 1일도 공휴일이야. 7월 2일도 공휴일이야. 그러면은 7월 3일이 지급을 할 날이 되는 거예요. 만기가 공휴일이면 그에 이은 첫 번째 거래일이 지급을 할 날이 돼요. 그래서 만기랑 지급을 할 날은 조금 달라. 그래서 지급을 할 날 및 이에 이은 이 거래일. 자, 물론 지급 제시 기간이 만기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만기가 일람 출급인 경우에는 뭐 발행일로부터 뭐 1년이다 뭐 이런 게 있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예외적인 거니까 우리가 좀 원칙적인 거를 위주로 해서 보자고요. 원칙적인 걸로만 지금 설명을 할게요. 예외는 물론 다 있어. 지금 설명하는 것 중에 예외가 조금씩은 다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걸 먼저 보고 예외는 나중에 보자는 거예요. 그때. 요때 지급 제시를 해야 돼. 요때 어음 들고 가서 얘한테 돈 줘. 어음 들고 가서 돈 줘. 요 3일 내에 해야 돼. 응? 3일 내에. 근데 그거는 적법한 지급 제시해야 돼요. 적법한 지급 제시가 되려면은 완전한 어음으로 해야 돼요. 완전한 어음으로. 완전한 어음이라고 하려면 기재될 게 어음은 이제 엄격한 요식증권이라 그래서 법에 기재사항 적혀 있는 기재사항 그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혀 있어요. 적어야 돼. 적은 상태가 돼야 완전한 어음이 돼요. 엄격한 요식증권이에요. 그게 미비한 상태에서 지급 제시를 하면 지급 제시로서의 효력이 없어. 지급 제시 기간에 적법하게 지급 제시를 해야 된다. 이건 나중에 백지 어음과 관련해서 좀 얘기가 또 나와요. 그때 가서 보면 돼요. 어쨌든 이 기본적인 사항만 알아두세요.
요 기간 내에 돈을 달라고 해야 된다. 얘 들고 가서 돈 줘. 그리고 두 번째 지급 거절 증서를 작성해야 돼요. 지급 거절 증서. 자, 우리 법에서 우리 실체법을 공부하면 그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대한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그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다퉈질 때는 그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제한이 없잖아. 그 행위를 했다는 것만 증거가 될 수 있는 거면 뭐 녹취록이 될 수도 있고 뭐 계약서가 될 수도 있고 증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증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어문법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급 제시를 했고 그리고 지급이 거절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정에 놨어요. 그리고 그 증명 방법을 갖추는 것을 권리 행사의 요건으로 정해놨어. 자, 상한 청구권. 지금 이게 지급 제시를 했는데 지급이 거절됐어. 그러니 네가 나한테 돈 줘. 이렇게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란 말이에요. 이 상환 청구권 보전 절차잖아. 그러니까 권리 행사를 위한 요건인데 요건이 보통 요것만 요건이 돼야 되고 요걸 했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그 무제한이어야 되는 게 법의 일반 원칙인데 어원법의 경우에는 요거를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한 방법을 저 법정에 놓고 그 증명 방법으로만 증명을 하도록 했어요. 그게 지급 거절 증서야. 얘가 지급 제시를 했다. 그러면서 얘가 근데 거절을 했다. 요 기간 내에 지급 제시를 했는데 거절을 했다. 그러면 그거를 저기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공증인가 법무법인 뭐 이런 데 있죠. 그런 데 가서 공증받은 문서로 증명을 해야 돼. 지급 제시를 했으나 요 기간 내에 지급 제시를 했으나 거절당했다. 그거를 공정증서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요 전자에 대해서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절되면 이거 뭐가 돼요? 이게 부도음이 되는 거야. 부도음이 거절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어음이라는 거는 요 만기까지 유통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발행하는 증권인 거죠. 만기가 지나면은 지급제시에서 돈 받았으면 이제 어음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얘가 받아갖고 찢어버렸을 테니까. 근데 지급제시인데 돈도 안 줬다. 그래 버리면은 부도가 나는 거지. 근데 요 기간 지나갔고 지급 제시를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급 제시 기간에 지급 제시를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급 제시 기간에 안 하고 요게 지나버렸다. 3일이. 어음소진이 들고만 있다. 아직까지도. 그러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만기로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음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3년간 할 수 있어. 근데 상환 청구권은 어떻게 되느냐? 상환 청구권은 소멸하죠. 소멸하는 게 아니라 발생하지도 않았지. 상환 청구권이라는 거는 요 기간 내에 요 상환 청구권 보전 절차를 밟아야만 발생하는 거잖아. 근데 요거 안 밟고 그냥 놔뒀다. 요거 상환 청구권 보전 절차를 안 밟았다는 거는 요 기간 내에 지급 제시를 안 했다는 얘기야. 그렇죠? 상환 청구권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요 기간 이후에는 상환 청구권 없이 얘한테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기간 이후에는 유통성을 보호를 안 해줘. 어음이라는 건 만기까지만 유통될 것을 염두에 두고 발행한 거라 요 만기 기간 동안에는 유통성을 확실하게 보호를 해줘요. 자, 우리 아까 방금 지금 한 얘기나 같은 얘기인데, 자, 어음의 법률 관계 이래요. 그리고 어음을 발행하는 목적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음을 통해서 여기에 투하됐던 자본을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 그랬지. 그래서 그 회수할 수단으로서 어음을 지금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음의 발행 목적이라고. 그래서 우리 어음법은 요 만기 동안 어음이 유통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규정을 두고 있어요. 어음이 유통성을 갖도록 하는 건 무슨 의미냐? 얘가 이 집 받고 돈 줘야 되는데 돈 안 주고 지금 종이 쪼가리 하나 주는 거 아니에요? 종이 쪼가리 하나 주고 6월 30일 날 이거 들고 가면은 갑이 돈 줄 거야. 그러니까 그거 믿고 이거 받아 우선. 응? 그렇게 하면서 지금 거래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잖아, 취지가. 근데 그러려면 얘가
아 지금 당장 돈 안 준다고? 어음만 받고 말으라고? 아 그거를 선뜻 어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선뜻 어음을 받으려면 이 어음을 받았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보장이 돼야 되지. 지금 돈 안 받고 종이 쪼가리 하나 받는 거 아니야. 응? 근데 그걸 갖고 이제 얘가 거래를 하려면, 집을 주려면 이 종이 쪼가리 들고 있으면은 얘한테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보장이 돼 있어야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 얘한테 그게 보장이 돼 있으니까 지급의 확실성이 담보가 돼야 돼요. 지급의 확실성이. 그래서 우리 어음법은 이 지급의 확실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많은 규정을 두고 있어요. 많은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환청구권도 마찬가지지. 원래 이 어음금은 갑이 주기로 돼 있는 거잖아. 근데 얘가 못 줬을 때 너라도 줘라. 이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X, Y 뭐 이렇게 했다고 쳐봐. 이렇게 양도가 됐다고 쳐봐. A는 얘한테도 상환청구권, 얘한테도 상환청구권, 얘한테도 상환청구권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다고. 채무자가 많아질수록 돈 받을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급의 확실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리고 이 어음에는 여기 나와 있는 어음면에 나와 있는 대로의 권리 내용이 그렇게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음면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 권리 관계는 다른 거 아닌가? 이러한 고려를 할 필요 없이 어음면만 잘 살펴보고 받으면은 돈 받을 확률은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통성 확보, 지급의 확실성 확보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어음법의 거의 대부분의 제도가 이 지급의 확실성 담보, 유통성 보호를 위해서 마련이 돼 있는 것들이에요. 어음법의 유일한 지도 이념이라고 하면은 유통성 확보야. 유통성 확보. 발행 목적이 그러니까. 자, 약속어음과 관련된 어음 행위 보시면은 지금 발행 행위 봤죠? 배서 행위 봤죠? 그다음에 어음도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보증인이 있어요. 그래서 보증인이 있을 수 있어. 발행인의 보증인 뭐 갑다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 배서를 한 사람을 배서인이라고 부르고 배서를 받은 사람을 피배서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배서인은 여기서 상환 의무를 부담하죠. 얘가 상환청구권 보존하면 그러면은 상환 의무 결국 부담하게 되잖아. 이 상환 의무라는 것도 하나의 채무라고. 이 상환 의무를 보증하기 위해서 배서인을 위한 어음 보증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약속 어음상의 어음 행위는 발행, 배서, 보증이 있다.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세요. 자, 간단하죠? 어음법. 약속어음 지금 간단해. 여기서 뭐 환어음 수표 좀 나오는데 기본적인 건 지금 오늘 지금 다 본 거예요. 약속어음 발행을 하면 증권 들고 있다가 아무 때나가 아니라 만기가 되면 이거 달라고 하면 된다. 근데 만기 전에는 이걸 처분을 하면 된다. 처분하는 방법은 배서다. 배서를 하고 있다가 만기가 됐을 때 지급을 할 날 및 이에 이은 세 거래일, 이 거래일 내에 지급 제시를 해서 거절 증서 작성을 하면 그러면 상환청구권이 보존이 된다. 자, 여기서 받으면 다행이고 아니면은 거절 증서 작성해서 상환청구권 보존해다가 얘네들한테 받으면 된다. 요게 이제 원칙적인 이제 어음법의 흐름이죠. 어음 거래의 흐름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보고 환어음이랑 수표는 내일 볼게요. 자, 어저께 애프터 로스쿨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가끔 들어가 봐요. 저도 들어가 봤더니 제 책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 학설 판례는 있는데 검토가 없다. 그래서 별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분은 아마 옛날에 사법시험 공부를 되게 오래 하셨던 분이거나 뭐 아니면은 뭐 다른 경쟁학원 쪽 사람이거나 그런 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시험에는 학설의 검토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 판례 위주로 나오잖아. 학설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판례만 소개하면 사실 돼. 근데 이제 제가 학설도 써놓긴 써놨죠. 근데 책을 처음 만들 때는 학설은 아예 안 쓰려고 그랬어. 그런데 판례가 있는 부분은 대부분이
쟁점이 되잖아요. 그게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런 식이잖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A라는 결론도 가능하고 B라는 결론도 가능한 상황인데 뭐 이러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A라는 결론이 타당하고 저러저러한 면을 고려하면 B라는 결론이 타당한데 판례는 A라는 결론이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테마가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고. 그런데 이게 학설이에요. 보면 다 이게 학설이야. 그러니 제가 뭐 문제점 그래갖고 이러이러한 면이 있다. 근데 그러한 쟁점에 대해서 판례는 이런 식이다. 이렇게 쓰려다가 아예 굳이 학설이 있는데 그걸 소개하면 될 걸 굳이 뭐 그렇게까지 내가 편집을 해서 쓸 필요에 뭐 있나 싶어갖고 학설을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대한 검토를 내가 굳이 할 필요는 없었던 거지. 판례가 검토해요. 판례가 검토고 그리고 판례가 없는 부분은 이제 통설을 따르면 되는 거고요. 판례가 없는 부분 시험 출제도 거의 안 돼요. 이거 검토가 없다고 해서 이걸 좀 불안해하지 마세요. 옛날에 90년대 사법시험 할 때는 학설이 매우 중요했어요. 판례가 있든 없든 학설이 중요했어. 그리고 판례가 있는 부분에서도 판례보다는 학설의 비중을 더 많이 둬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갖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야 학설은 단설은 뭐고 소설은 뭐잖아. 판례는 뭐였지? 뭐 이런 식으로 될 정도로 학설 위주로 공부를 했다고. 그래서 그때는 학설의 검토가 필요했죠. 그리고 이제 그 논술력이나 이제 특히 사례형 이 문제를 풀 때는 자기가 취한 학설에 따라서 결론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옛날엔 필요했어. 근데 이게 2000년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들어가면서부터 판례의 중요성이 확 부각되면서 그때부터 이게 떨어진 거야. 별로 중요하지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학설의 검토가 없다고 지금 나무라시는 분은 90년대 초중반에서도부터 공부를 하셨던 분이야. 그럼 그분은 이걸 문제 삼는 분은. 자, 엄수표법 어저께 우리 약속어음 기본적인 사항 보다가 말았죠? 그걸 다시 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예를 많이 들잖아요. 엄수표법에서는 더 많아요. 계속 예를만 갖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예로 드는 사람을 표시하는 방법을 좀 통일했어요. 책에서도 통일을 했고 강의할 때도 통일을 할 거예요. 그럼 이철성 교수님 책에서 따른 거예요. 우선 갑은 항상 발행인이야. 갑은 항상 발행인이에요. 그리고 을이 수치인이에요. 수치인이 뭐냐면 약속어음이든 환해음이든 수표든 발행인으로부터 어음수표를 발행받는 자를 수치인이라 그래요. 얘가 이제 발행인이고 얘가 수치인이에요. 수치인은 어음을 발행받으면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음으로만 얘기할게요. 수표는 이제 예외적인 거니까 어음을 발행받으면은 대부분 이제 배설을 하죠. 실제로 배설을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공부를 할 때 배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음법의 그 기본적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유통성 보호잖아. 그러니까 유통이 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우리는 항상 공부를 한다고요. 그래서 유통을 시키는데 얘가 이제 배설을 해서 유통을 하죠. 유통을 할 때는 다 배설을 해요. 그러니까 배설을 해서 유통을 시키는 자는 다 배서인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어음상 채권의 양도인, 그걸 배서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얘도 배서인이죠. 어음을 발행받았다는 면에서는 수치인이지만 다음 어음 관계자에게 어음을 양도했다는 면에서는 배서인이 돼요. 근데 얘가 첫 번째로 배설하는 사람이니까 수치인은 항상 제1배서인이죠. 제1배서인. 제2배서인부터는 뭐 알 거 없고. 근데 수치인으로부터 배설을 받는 자, 요 자를 A로 표시할 거예요. 앞으로는. 그럼 병은 어디 갔냐? 병은. 좀 이따가 배울 건데 환어음이나 수표에는 지급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병은 지급인이 돼요. 병은 예와의 관계에서 지급인이 돼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A, B, C 이렇게 나갈 거예요. 어디까지 나갈지는 몰라요. 그리고 간혹 이제 보증인이나 아니면은 어음수표로 대리인 또는 뭐 무권 대리인, 뭐 무권 대리인 다 대리인 측이죠. 그리고 무권 대리인이랑 좀 비슷한 위조자, 변조자 이런 애들은 이제 뭐 갑 다시로 표시하거나 갑 다시
그러니까 갑의 보증인인 경우에는 갑 다시, 을의 보증인인 경우에는 을 다시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아니면 간혹 X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 X로. 나쁜 놈이다. 위조한 사람이다. 위조한 사람은 X로 표시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나쁜 놈이라 X로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원. 수취인이 예를 들어서 A 회사다. 뭐 A 회사다. A 회사가 직원이다. A 회사가 수취인 피배선이다. 그런데 A 회사의 직원이 누가 어음을 위조했다. 그러면은 뭐 그 경우에 뭐 X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 그때그때 가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요. 기본적인 등장인물들. 발행인, 수취인, 배서인, 지급인. 요거는 이런 식으로 표시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요거 익숙해지면 그리고 이제 책 보시다 보면 이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부분은 그 뭐 윗부분이든 아니면 노트든 이 그림을 항상 그려놓고 보시면 더 편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이게 통일적으로 하기 때문에 익숙해지면은 안 그래도 머릿속에서 이게 나오죠. 을은 항상 수치인, 갑은 항상 발기인 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얘네들부터는 다 배서인이고 어음 소지인이 누군가 요거만 머릿속에 넣어놓고 공부를 하면 되죠. 자, 약속어음 다시 보죠. 약속어음부터 여기 그림을 3개를 그려야 되니까 요 끝에서부터 그릴게요. 약속어음 갑이 발행을 해요. 을한테 발행을 하죠. 갑이 발행인, 을이 수취인. 그리고 약속어음에서는 지급인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얘가 A, B, C한테 배서를 하죠. 근데 약속어음이라는 거는 만기에 일정 금액을 이 약속어음과 상한으로 지급할 것을 발행인이 약속하는 약속에는 어음이에요. 그래서 만기라는 게 항상 있어. 만기. 얘는 약속어음 금액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으로 많이 해요, 제가. 만기에 가서 어음 소지인이 지급인한테 이때 지급 제시를 하죠. 만기에 가서 하는 게 원칙인데 만기가 이제 공휴일인 경우에는 지급을 할 날이랑 좀 다르죠. 지급을 할 날 및 이에 이은 이 거래일 요 3일 동안 지급 제시를 해서 해야 돼요. 지급 제시를. 그래서 지급 제시를 해서 거절 증서를 작성하면 그러면은 상한 청구권이 보존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급 제시해서 받으면 그만인데 받으면 이제 끝나는 건데 얘가 이제 지급을 거절을 하면 그러면은 거절 증서를 작성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한 청구권이 보존이 되죠. 상한 청구권이 보존이 되면 얘는 지급 거절에 대해서 얘 또는 얘한테 상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저께 여기까지 봤죠. 이게 약속어음의 기본적인 법리예요. 약속어음과 관련해서 나오는 어음 행위는 3가지가 있어요.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는데 발행. 얘가 이제 발행을 하죠. 약속어음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1,000만 원 만기에 이 약속어음과 상한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어음 증서에다가 기재사항 다 쓰고 그리고 도장 찍어갖고 기명날인해서 얘한테 교부하는 거. 그게 발행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배서라는 게 나오죠. 배서. 배서라는 거는 어음금 지급 채권의 양도예요. 이 본질은 채권 양도예요. 채권 양도. 자, 채권 양도예요. 채권 양도. 배서하는 거. 얘한테 양도하는 거예요. 다 배서죠. 그다음에 이제 보증이라는 게 있어요. 보증. 보증이 뭔지는 뭐 다 아시죠. 발행인을 보증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배서인 얘네들을 보증을 하면 그러면은 배서인에 대한 보증인이 되는 거고요. 보증이라는 거 이 3가지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어음 행위들인데 어음 행위의 성질 중에 2가지 기본적인 성질이 있어요. 첫 번째로 모든 어음 행위는 다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돼요. 발행을 하면서도 이름 쓰고 도장 찍어야 되고 뭐 물론 자필 서명도 가능해요. 그건 서명이죠. 배설할 때도 이름 쓰고 도장 찍어야 되고 다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돼요. 보증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해야 돼 그걸. 그래서 우리 기명, 날인, 서명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좀 나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어음 행위는 채무를 발생시켜요. 채무를. 자, 발행의 경우에 채무를 발생시킨 건 당연하겠죠. 이거는 만기에 이 어음과 상한으로 해서 어음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거니까 얘의 어음 발행이라는 거는 의사표시 자체가 채무 부담의 약속이야. 그러니까 채무를 부담하는 건 당연해요. 자, 그런데 그리고 보증은 뭐예요? 보증도 그렇죠. 보증도 채무를 부담하는 게 당연하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걸 약속이니까요. 자, 근데 배서는 어때요? 배서.
배서. 배서라는 건 채권 양도야. 배서인의 의사표시는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부수적인 효과로서 법이 채무를 부담하도록 정해놨어요. 그 채무 뭐예요? 상환 의무. 그 상환 의무가 배서인의 채무예요. 상환 의무가. 지급 제시 기간에 어음 소지인이 주채무자인 발행인에게 지급 제시를 했는데 얘가 거절을 했을 때 그때 소지인에 대해서 부담하는 담보 책임. 그게 상환 의무예요. 그래서 배서인은 상환 의무를 부담한다. 어떤 어음 행위든 다 채무를 부담시켜요. 그게 중요해요. 채무를 항상 부담한다는 거. 자, 약속어음 이 정도 보셨으면은 어음 법률 관계 기본은 거의 다 보신 거예요. 자, 이제 환어음을 보죠. 환어음. 이건 약속어음이었고요. 환어음을 보자고요. 갑이 을한테 환어음을 발행을 해요. 근데 환어음 발행이라는 건 성질이 뭐냐? 이거는 어음금 지급의 위탁이에요. 위탁. 그러니까 만기에 이 어음과 상환으로 해서 어음금에 적혀져 있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제3자에게 만기에 이 어음과 상환으로 해서 일정 금액을 지급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탁하냐? 지급인한테. 얘를 지급인이라고 불러요. 얘한테 부탁하는 거야. 병한테 이렇게 써. 여기다가 환어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병귀하 이렇게 써요. 그리고 약속 1,000만 원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위 금액을 을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이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써요. 지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써요. 부탁은 얘한테 하는 건데 얘한테 주는 거예요. 얘한테 주는 거야. 그럼 이것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양도해서 유통이 돼요. 그럼 얘가 마지막으로 어음을 소지하고 있겠죠? 여기도 만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급 제시 기간, 요 지급을 하려면 이에 이은 이 거래일을 지급 제시 기간이라고 불러요. 지급 거절 증서 작성 기간이라고도 불러. 요 기간 내에 지급 제시도 해야 되고 얘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급 거절 증서는 요 때만 작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 제시 기간, 지급 거절 증서 작성 기간 이렇게 부르는데 지급 제시 기간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니까 그렇게 부를게요. 요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하느냐? 얘한테 하는 거예요. 얘한테. C가 들고 와서 야, 갑이 이 만기에 너한테 1,000만 원 달라고 부탁하라더라. 달라 그러더라. 달라고 하라더라. 갑이 너한테 부탁했어. 그리고 가서 야, 요거 상환으로 해서 1,000만 원 줘. 이렇게 지급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언뜻 보면 좀 이상한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갑이 부탁만 하면 병이 1,000만 원을 줘야 되나? 아니, 부탁만 한 거지 병이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병이 갑이 부탁만 해서 이런 거 발행했다고 해서 얘는 알지도 못하고 있어. 이런 거 발행됐는지 뭐 알 수도 있겠지만 전화해서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음 거래 관계로만 따라가서 보면 병은 지금 이런 증권이 작성됐다는 거 알지도 못할 수도 있다고요. 얘가 지금 부탁한다는 문구 써놓고 얘한테 발행했잖아. 그리고 얘네들끼리 유통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얘가 만기에 얘한테 들고 와서 야, 네가 부탁했어 갑이. 너한테 부탁하면 준대. 돈 줘. 그러고 왔어. 그럼 얘가 이걸 줘야 되냐고. 줄 의무는 없어요. 병은 줄 의무는 없어. 그러면 요 유통 기간 동안 얘네들은 이건 병이 주기로 돼 있는 어음인데 병이 줄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유통이 되는 거예요. 유통이 잘 안 되겠지. 주채무자가 없잖아 지금. 주채무자가 없으니까 유통이 잘 안 될 거라고. 그래서 이 만기가 되기 전까지 발행 이후에 만기가 되기 전까지 얘든 만기가 되기 전까지 뭐 얘라고 쳐요. 그냥 얘한테 가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야, 갑이 이거 들고 가면 너한테 들고 가면 1,000만 원 준대. 그러면서 너한테 부탁했어. 1,000만 원 좀 주라고. 근데 너 진짜 줄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절차가 있어요. 물어볼 수가 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얘가 그래 내가 줄게 라고 하면 거기다 이제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요.
어음에다가 써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그걸 쓰면 얘가 이제 이 어음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주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 쓰는 걸 뭐라 그러냐? 그거를 인수라 그래요. 인수. 인수. 이것도 어음행이니까 네모로. 이것도 다 어음행이니까 네모로 하죠. 이걸 인수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이 어음 소지인 단계에서 얘가 물어볼 때는 얘가 어음 소지인이에요. 얘한테 유통되기 전에 단계에서 얘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만기가 되기 전에 얘가 어음을 소지하고 있었을 때 그때 얘한테 물어보는 거. 그거를 인수 제시라 그래. 인수 제시. 인수 제시에 따라서 얘가 인수를 하면 그러면은 주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인수를 안 할 수도 있겠지. 인수를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인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주채무자가 없는 걸로 확정이 돼 버린 거야. 그러면은 만기가 되기 전에 얘는 바로 전자에게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인수를 거절했을 때 상환 청구를 하려면 지급 제시를 했을 때 지급 거절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거절 증서를 작성해야 돼요. 인수 거절 증서를. 얘하고의 관계에서 인수 거절 증서를 작성 받아 갖고 인수 거절 증서를 첨부해서 야, 을아. 병이 인수도 안 한다. 그럼 인수를 안 했으면 여기 가서 지급 안 할 확률이 매우 높잖아. 돈도 안 주겠다 그러는데 뭐 여기 가서 지급하겠어? 안 하지. 그러니까 지급 거절된 거랑 거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한테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요 부분이 이제 환어음이 약속어음이랑 다른 거예요. 자, 인수를 했다 쳐봐. 인수를 했으면 이제 주채무자가 확정이 됐죠? 약속어음에서는 발행인이 주채무자였는데 환어음에서는 요 지급인이 주채무자예요. 그리고 지급인은 처음에는 지급인이었다가 인수를 하면 그때부터는 인수인이라고 불러요. 인수인. 새로운 개념이 자꾸 나오니까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건 익숙해지셔야 돼요. 처음에 우리 민법 총칙 공부할 때도 법률 용어 생소한 거 막 외우잖아요. 지금 새로운 법을 배우니까 이 용어를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 용어를 갖고 설명을 하게 되니까 이거는 빨리 그냥 익히세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이 인수인이 주채무자인데 인수인이 주채무가 됐으면 이제 이건 또 B, C한테 양도가 되겠죠. 그래서 C가 만기가 될 당시에는 C가 어음을 소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지급 제시 기간 내에 C가 주채무자인 인수인에게 지급 제시를 하겠죠. 그럼 얘가 이제 돈을 그때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어음 법률 관계는 원만하게 끝난 거죠. 근데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한 것처럼 인수인이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죠. 지급을 거절하면 그때는 지급 거절에 의한 상환 청구가 가능해져요. 이거는 약속어음이랑 똑같죠? 지급 제시 기간에 가서 주채무자에게 지급 제시를 했는데 주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했을 때 그때는 지급 거절 증서 작성해서 자기 전자들한테 상환 청구권 행사한다. 이건 이제 약속어음이랑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인수를 안 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 자, 인수를 안 한 경우에 인수 제시를 했는데 인수를 안 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인수 제시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인수 제시를 안 했을 수도 있어. 인수 제시를 할지 말지는 어음 소지인 자유예요. 인수 제시를 중간에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해서 안 했든 뭐 했든 인수 제시를 안 했을 수도 있죠. 인수를 안 한 경우도 있어. 안 한 경우에는 그냥 지급 만기까지 갔다가 인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급 제시를 할 수도 있어요. 인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급 제시를 했을 때 병이 지급을 할 수는 있어.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이지 지급을 할 수는 있어요. 지급을 하면 원만하게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그때도 지급을 안 하면 마찬가지로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똑같이. 그러니까 인수를 해서 지급 의무가 생겼던 주채무가 있던 아니면 인수를 안 해서 주채무가 없던 지급 제시 기간까지 가서 만기 당시에 어음 소지인이 지급 제시를 하고 거절이 되면 지급 거절에 의한 상환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은 약속어음의 경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보다 조금 헷갈리죠. 조금 헷갈려요. 자, 어음행위가 뭐가 있느냐? 환어음과 관련해서 발행, 배서, 보증이 있어요. 발행, 배서, 보증이 있는 건 똑같아. 그리고 인수가 하나 플러스 됐죠? 인수가 하나 플러스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참가 인수라는 것도 있어.
근데 그거는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참가인수라는 거는 뭐 출제가 안 되니까 공부를 안 뭐 그것도 있지만 우선 거의 공부를 안 해요. 송 교수님 책에 보면 참가인수는 아예 없어. 다 그 교수님 책에서도 다루지 않는 테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죠. 참가인수는 그냥 잊으세요.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자, 그다음에 수표 보실까요? 수표. 수표는 구조는 이 화나옴이랑 거의 비슷해요. 발행인이 발행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도 지급인이 있어요. 지급인 병이. 그럼 화나옴하고 수표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어음과 수표 사이에서의 차이. 요게 이제 가장 본질적인 차이예요. 화나옴과 수표의 차이를 보기 전에 우선 어음과 수표의 차이를 보자고요. 어음과 수표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신용증권화 할 수 있는지의 여부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자, 신용증권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용창조 기능이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자, 어음을 발행을 했어요. 이 어음이라는 거는 약속어음이든 환어음이든 만기에 돈 줄게라는 거야. 만기에. 근데 만기는 지금으로부터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뭐 1년이든 되게 후의 날짜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만기가 될 때까지는 돈 줄 의무가 없는 거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부터 만기가 될 때까지는 이 증권을 받는 사람이, 잘 생각해봐요. 여기서 증권을 받는 사람이 증권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배서하는 사람한테 일종의 돈 빌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돈 빌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자, 봐. 얘 지금 자동차 사고 1,000만 원 받을 게 있어. 그런데 6개월 후 1,000만 원, 그러니까 을 입장에서 자동차 주고 1,000만 원 받아야 돼. 그런데 1,000만 원을 지금 당장 안 받고 6개월 후에 받겠대. 어음 발행 받는 게 그 얘기잖아요. 만기를 6개월 후로 한 약속어음을 지급받았다. 그 얘기는 이 1,000만 원 6개월 후에 받을게, 이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마치 이거랑 똑같아. 야,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빌려줄 테니까 6개월 후에 갚어. 그리고 그 1,000만 원 나한테 지금 매매대금으로 지급해. 이 얘기랑 본질에 있어서 똑같죠. 그렇잖아.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겠지. 그런데 6개월 동안 아무튼 6개월 동안 너를 믿고 내가 재산권 행사 안 할게. 그런 거 아니야. 6개월 후에 네가 나를 배신하면 내가 돈 떼일 위험 부담할게. 지금 이 얘기잖아. 6개월 후에 받을게라는데 얘가 돈 안 주면은 자동차만 주고 돈 떼이는 거니까. 이런 거를 신용창조 기능이라고 그래요. 신용창조. 돈 빌려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거. 그거를 신용창조 기능이라고 그래. 근데 얘하고의 거래에서도 마찬가지죠. 얘는 지금 집 받고 집 대금 1,000만 원 줘야 되는데 그거 안 주고 종이 쪼가리 하나 줬단 말이야. 어음을 배소해 줬다는 거는. 그리고 이 종이 쪼가리는 6개월 후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래. 그러면 얘는 6개월 동안 돈 안 받고 집부터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누구한테 돈 빌려준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거지. 1,000만 원 빌려준 거랑.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야. 자, 이걸 신용창조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어음에는 신용창조 기능이 있어요. 이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용 기능이 신용창조 기능이 어음의 본질적인 기능이에요. 이 신용 기능으로 인해서 얘네들은 6개월 동안 돈 없이도 지금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 없이 거래를 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어음의 기능이라고. 어음이라는 제도가 없으면 돈이 없는 애들은 거래를 못 하잖아. 이 거래를 다. 거래는 이제 활성하게 이루어지는 게 이제 사회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건데 돈 없이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이 있으니까 어음은 상당히 좋은 제도죠. 자, 근데 수표에는 이 신용 창조 기능이 없어. 신용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수표는 신용 기능화 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해요. 수표가 신용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해요. 그래서 그걸 금지하는 여러 제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표는 뭐 어떤 기능을 하는 데서 이용되는 유가증권이냐? 이건 지급 기능만 해요. 지급 기능만 해. 거기에서 수표의 많은 제도들이 그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지급 기능이라는 건 뭐냐? 자, 얘한테 차 받고 돈 1,000만 원 줘야 돼요. 돈 1,000만 원 주려면은 10,000원짜리로 1,000장 들고 가야 되죠.
5만 원짜리로는 200장인가? 뭐 아무튼 이만큼 뭉탱이 들고 가야 되잖아.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내가 은행에다가 이 지급인은 항상 은행이에요. 하나음의 지급인은 은행이어도 되고 은행이 아니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누구든 상관없어. 근데 수표에서의 지급인은 반드시 은행이어야 돼. 야, 내가 은행에다가 1,000만 원 맡겨 놓을 거거든. 놨거든. 그거 내 은행에다 얘기해서 네가 들고 오면 그거 주라고 할 테니까 너 이거 종이 쪼가리 하나 이거 들고 와서 네가 은행 가서 찾아가라. 응? 이렇게 하면서 수표 한 장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표의 기능은 현금 무겁게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기능이야. 그런 기능이라고. 그게 수표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항상 돈이 있어야 돼. 그리고 얘는 수표 받으면은 언제든지 가서 여기서 돈 달라 그럴 수 있어. 언제든지. 그래서 수표의 지급 제시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일까지. 발행일로부터 10일이야. 발행하자마자 10일 동안 언제든지 가서 얘한테 돈 달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표는 돈이 있는 사람이 발행하는 거야. 어때요? 돈이 없는 사람이 발행하는 거지. 6개월 후에 돈 생기는 사람. 지금은 당장 돈이 없는 사람. 그래서 6개월 동안 믿고 나를 기다려줘. 내가 6개월 후엔 돈 줄게. 그리고 그거를 성사시켜주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라고. 이건 단지 무겁게 돈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용도로만 쓰이는 게 수표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수표 얘는 신용 기능이 주된 기능이고 수표는 지급 기능이 주된 기능이에요. 신용 기능은 하면 안 돼.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 특징적인 게 있는데 우선 병은 반드시 은행이어야 돼. 왜냐하면 지급이 확실히 보장이 돼야 되니까. 수표의 경우에는 얘가 돈만 은행에다 맡겨놨으면 그러면은 지급의 확실성은 보장이 돼. 은행이 돈 띄어먹고 도망가진 않거든. 근데 은행이 아니면 어떻게? 은행이 아니면은 그 사람이 욕심 나갖고 돈 맡겨놔도 그냥 도망가 버릴 수가 있어. 그럼 수표 유통됐다가 걔한테 돈 달라고 어디 가지 없어. 그럼 수표가 부도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급 기능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근데 은행이면 뭐 그럴 염려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은행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수표의 경우에는 인수 제도가 없어. 여기는 인수가 있죠, 인수가. 인수를 하면 만기까지 얘가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거지. 근데 수표에는 인수 제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수를 해버리면 얘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유통되면서 언제든지 얘가 지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신용증권화가 될 염려가 있어요. 인수를 해버리면. 얘가 부담 의무를 져버리면. 여러 가지 다른 점인데 이거는 그때 나올 때마다 보고요. 어쨌든 지금은 요거는 신용 창조 기능을 하는 유가증권이다. 요거는 단순히 돈 들고 다니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가증권이다. 그래서 지급 기능만 하지 신용 기능은 절대로 하지 못한다. 엄격하게 금지한다라는 거. 자, 요 정도 보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보자고요. 자, 교과서로 보시면요. 이거 처음 공부하시니까 이거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어음수표의 개관 그래갖고 나오죠. 지금 제가 한 얘기들이 다 개관에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특히 어음수표 거래 구조 550페이지 나오죠. 대부분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중요한 걸 설명을 안 했구나. 자, 화나음을 갖고 설명을 할게요. 갑이 을 A, B, C, 그다음에 병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화나음을 발행하고 뭐 인수도 하고 뭐 지급 제시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화나음이든 약송업이든 수표든 발행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냥 발행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얘한테 1,000만 원 어음 발행하는데 일부러 1,000만 원 주기 위해서 발행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얘가 인수를 했다? 얘가 그냥 증여하려고 1,000만 원 인수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1,000만 원 어음을 발행을 하든 배설을 하든 얘가 인수를 하든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뒤에 어음 발행에는 그 뒤에 뭔가 실질적인 거래 관계가 있다고요. 그리고 어음 수표라는 거는 그 실질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를 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반드시 그 거래 관계가 있어요. 자, 그 거래 관계는 뭐냐? 우선 약속어음을 갖고 볼게요. 약속어음. 이렇게 쉬우니까. 자, 얘가 다 봤던 거예요. 자동차 사고 1,000만 원 줄 게 있어요. 그래서 이 1,000만 원 줄 채무 이거의 지급과 관련해서 이 결제를 위해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거죠. 약속어음을 발행해요. 약속어음 발행은 요거죠, 요거. 약속어음 발행.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얘는 약속어음금 채권을 취득한 상태죠. 아직 얘까지 가지지 않았으니까. 응? 그럼 얘는 지금 원인관계, 약속어음을 취득을 했죠. 이렇게 어음 발행의 원인이 되는 관계, 원인이 되는 거. 요거를 원인관계라고 불러요. 원인관계. 요 자동차 매매 계약, 요게 원인관계예요. 이 원인관계에서 발생한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결제하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원인관계상에도 하나의 법률관계가 있고 이 어음 법률관계도 있고 두 개가 이제 가는 거예요. 다 있는 거야. 이쪽도 마찬가지죠. 을이 A한테 어음을 배서 양도하죠. 그럼 얘가 들고 있게 되지. 그러면 이제 A한테가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A가 만기에 얘한테 돈 달라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그걸 왜 취득하느냐? 이유가 있죠. 여기서 집 사고 1,000만 원 집값 줄 게 있는데 이 지급과 관련해서 당장 돈이 없으니까 당장 돈은 없고 갑으로부터 발행받은 어음이 있으니까 A한테 A야 내가 지금 돈은 없고 갑으로부터 발행받은 그 약속어음 있으니까 이거 줄게. 이거 만기 돼갖고 네가 들고 와서 갑한테 1,000만 원 받아. 그러면은 요 매매대금 지급한 걸로 하자. 그러고 주는 거라고요. 요 배서의 원인이 된 행위, 요거 집 매매 계약, 요걸 원인 관계라고 해요. 원인 관계. 자, 그다음에 환어음으로 볼까요? 환어음도 갑이 을한테 발행을 해요. 을한테 발행을 하는데 이것도 발행하는 원인이 있죠. 자동차 사고 1,000만 원 줄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환어음을 발행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야 내가 이거 들고 오면 6개월 후에 1,000만 원 줄게 이거였지. 그런데 환어음이라는 건 뭐랬어요? 만기에 이 환어음과 상한으로 해서 을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그가 지시하는 자라는 거는 을로부터 배서를 받는 자예요. 그 이후의 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음 소진을 말하는 거야. 어음 소진에게 이 환어음과 상한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라고. 얘가 병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데도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가 뭐냐? 갑이 한 달 전에 병한테 땅을 팔고 1,000만 원 받을 게 있었어. 근데 그걸 아직 못 받고 있는 거야. 응? 못 받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 갑 입장에서 이런 거지. 1,000만 원을 병한테 받을 게 있어. 그런데 을한테 차 사면서 1,000만 원을 줘야 될 게 있어. 그럼 받아서 주느니 직접 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병한테 야 병아 너 나한테 땅 사고 1,000만 원 줄 거 있었잖아. 근데 내가 을한테 자동차 사고 1,000만 원 줄 게 있으니 그 1,000만 원 네가 을한테 직접 줘라. 이런 취지에서 부탁을 하는 거야. 그런 부탁을 환어음 발행으로써 하는 거죠. 환어음 발행으로써. 그럼 얘가 발행 받았다가 얘는 이제 그래? 그럼 너 진짜 줄 거니? 갑이 그러는데 네가 땅 사고 1,000만 원 줄 게 있대. 그래서 이런 사정이 있어갖고 1,000만 원 주라고 부탁을 하는데 너 진짜 줄 거니? 물어보는 게 인수 제시죠. 그걸 보고 병이 그래 맞아. 내가 땅 사고 1,000만 원 줄 게 있었지. 그래 너한테 줄게. 너한테 줌으로써 요 땅값 치르는 걸로 하면 내가 뭐 싫을 이유가 없지. 그러면 이제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병이 무슨 소리야? 땅값 예전에 줬는데 왜 또 달래? 저 자식 저거 내가 땅값 줬는데 그거 까먹었나? 그런 경우에 이제 인수를 거절하는 거죠. 이렇게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에서 어음이나 수표 발행의 원인이 된 행위, 그거를 자금 관계라고 불러요. 자금 관계. 요 관계를 자금 관계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원인 관계와 이 자금 관계를 합쳐서 실질 관계라고 불러요. 실질 관계.
환어음과 수표의 경우에는 원인 관계와 자금 관계가 다 있죠. 지급인이 있으니까. 근데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자금 관계는 없지. 원인 관계만 있죠. 원인 관계만.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그렇죠? 원인 관계만 있지 자금 관계가 없잖아. 지급인이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관이에요. 어제하고 오늘 보신 거 다 하셨으면 어음의 이제 큰 틀은 다 보신 거예요. 자, 이것도 미니맵 그리듯이 한번 좀 그려놓을게요. 근데 이제 환어음으로 그리면 좀 복잡하니까 약속어음으로 그릴게요. 아까 본 그 그림이에요. 원인 관계 1000만 원. 그래서 여기 1000만 원짜리 이거는 어음 소지인이 갖고 있죠. 어음은. 그리고 얘가 만기에 이제 지급 제시를 하는 거죠. 지급을 할 날 및 예인 이 거래일. 이때 지급 제시를 했다. 근데 거절 당하면은 얘나 상한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상한 의무를 이행한 자는 다시 재상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미니맵 이렇게 등장 인물도 좀 쓰자. 발행인, 배서인, 그리고 값 다시 해서 보증인.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환어음이랑 수표에는 지급인이 있으니까 이거는 빨간색으로 색깔을 달리해서 지급인 또는 인수인 이렇게 우선 그려놓고 볼게요. 인수도 쓰자. 인수. 요거는 제가 보통은 잘 안 그리는데 왜냐하면 설명하면서 계속 그리거든. 저걸 똑같은 걸 계속 그리기 때문에 잘 안 그리는데 그래도 저게 기본적인 거니까 저렇게 그려놓고 보세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걸 보셨으면 550페이지 553페이지까지 다 본 거예요. 이걸 그냥 한꺼번에 다 설명한 거야. 어음수표행위의 의의. 어음수표행위 이건 일종의 법률행위다 이거예요. 어음수표를 통해서 하는 법률행위다. 554페이지 특징 나오죠. 어음수표 행위의 특징엔 두 가지가 있다. 이것도 아까 설명을 했어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된다. 모든 어음수표 행위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모든 어음수표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어음수표금 지급 채무를 부담시킨다. 여기다 또 지급보증이라는 걸 하나 더 써야겠네. 지급보증. 이 지급보증이라는 거는 이제 수표의 지급인이 하는 거예요. 수표의 지급인이 하는 건데 인수랑 조금 비슷해요. 그렇다고 해서 인수는 아니야. 인수는 아니고 인수랑 조금 비슷한 건데 인수는 아니에요. 인수는 엄격하게 금지한다 그랬어요. 지급인이 인수를 해버리면 그 수표가 신용증권화 되기 때문에 이건 엄격하게 금지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급보증이라는 게 있긴 있어. 근데 그건 인수는 아니에요. 거기 가서 설명할게요. 뭐가 다른지는. 자, 그거 특징 중에서 두 번째 거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채무를 부담시킨다는 거. 그다음에 각 어음수표별 어음수표 행위. 이거는 뭐 아까 다 설명을 했어요. 환어음에는 5가지가 있다. 발행, 배서, 보증. 이건 다 있어요. 발행, 배서, 보증. 이건 다 있고 3개가 다 있고 주주이사 감사 맨날 나오듯이 발행, 배서, 보증은 3가지에서 다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환어음의 경우에는 인수하고 참가인수가 추가가 되는데 참가인수는 우리가 볼 필요 없다 그랬죠. 인수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표의 경우에는 그 3가지에다가 지급보증이 하나 추가가 돼요. 근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수표의 지급보증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다음에 기본적 어음수표 행위야. 그러니까 어음행위라고 할게요. 다 수표는 빼고 기본적 어음행위야 부속적 어음행위. 기본적 어음행위는 발행을 기본적 어음행위라고 부르고 나머지 어음행위들을 이제 부속적 어음행위라고 불러요. 자,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여기서 알아둘 거는 발행에 형식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음이 무효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발행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거는 법에서 반드시 적어야 될 걸 적어놓은 그 기재해 놓은 게 있어요, 법에. 그걸 어음 요건이라고 불러. 어음 요건이 흠결된 거, 그거를 형식적 흠결이라고 불러요. 그러한 경우에는 어음 자체가 무효가 된다. 자, 이건 뭐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어음 수표행의 특성. 이건 중요해요. 이거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무인성. 무인성. 이게 뭐냐? 무인성이라는 거는 어음수표 관계에서 어음수표 행위에 있어서 어음수표를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배후에 실질 관계가 있다 그랬죠. 원인 관계든 자금 관계든 실질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실질 관계가 무효이거나 취소 해제돼서 효력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어음 행위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 등에서 효력을 상실해도 어음 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자, 약속어음으로 봐요. 갑의 을로부터 자동차 하나 사고 1,000만 원 줄 게 있어요. 매매 계약이죠? 이게 원인 관계예요. 원인 관계. 이 1,000만 원 결제를 위해서 약속어음 하나를 발행을 해줬어요. 1,000만 원. 자, 그런데 을이 자동차 인도를 안 해. 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해 놓고 약속한 날에 이행을 안 해. 그래서 갑이 원인 관계를 해제했어. 효력이 상실됐죠? 그러면 요 효력이 상실됐으니 요거 결제를 위해서 발행한 이 어음 행위, 이건 무효냐? 발행이 무효냐? 발행이 무효라면 어음 자체가 무효가 되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발행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음은 살아 있는 거야. 살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을이 이 어음을 A한테 양도해요. 그리고 A는 요 매매 계약이 해제된지를 몰라. 해제된지 모르는 상태에서 을이 얘한테 집 사고 1,000만 원 줄 게 있어서 요 1,000만 원 지급 결제를 위해서 요 1,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양도했다. 이렇게 되면 요 1,000만 원짜리 어음은 살아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기에 청구를 하면 얘는 1,000만 원 지급해야 돼. 차 못 받았다 하더라도 요 1,000만 원 지급을 해야 돼요. 어음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이게 무인성이에요. 원인 관계 또는 실질 관계가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어음 행위에는 효력이 없다. 이게 무인성이에요. 자, 무인성이명이 있으면 그러면은 이 어음금은 뭐 항상 지급돼야 되는 거냐? 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자, A한테 넘어가기 전 단계를 봐요. A하기 전 단계. 요 단계에서 보자고. 요 단계에서 원인 관계가 효력을 상실했는데 을은 여전히 1,000만 원짜리 어음을 갖고 있어. 어음은 살아 있다 그랬죠? 이 발행 그대로 유효하다 그랬지? 무인성에 의해서. 무인성에 의해서 유효하니까 을이 갑한테 1,000만 원 달라라고 청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암만 무인성이라고 해도 이걸 돈을 주라고 안 해. 우리 어음법에서는. 돈을 주라고 안 하고 원인 관계가 실효됐다는 거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있어요. 항변으로. 지급 거절 사유로 주장할 수는 있어. 하지만 어음이 무효는 아니에요. 단지 원인 관계가 그 효력을 상실한 게 항변 사유, 지급 거절을 위한 항변 사유가 된다는 것뿐이죠. 어음은 살아 있는 거야. 그럼 이 단계에서 무인성은 어떤 기능을 할까? 어떤 기능을? 원인 무인성. 이 단계에서 무인성이라는 거는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효과가 있어요.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효과. 자, 어음의 무인성은 자, 원래 이 어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을이 1,000만 원을 청구할 때는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을이 입증을 해야 1,000만 원을 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1,000만 원 매매 계약에 기해서 매매 대금 채권을 행사할 때는. 그런데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요게 실효되더라도 요건 살아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지급 청구하면은 우선은 지급 의무가 있는 거야. 어음금 지급 의무. 얘가 이 어음 발행의 원인이 됐던 매매 계약이 해제됐음을 입증을 해내야 돼. 그래야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자, 무인성에 의해서 입증 책임이 을에서 갑으로 전환이 되는 대금 지급에 대한 청구에 대한 입증 책임이 그런 효과가 있어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무인성의 경우에 제3자의 관계에서는 얘가 이제 선의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선이죠. 선의인 경우에는 얘가
어음 발행 안 했으면 이거 해제됐으면 돈 안 줘도 되는 건데 어음을 발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음의 무인성이라는 성격 때문에 1,000만 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어음을 발행했더니 어음을 발행하기 전보다 이 권리자 측이 뭔가가 좀 강해졌죠. 권리자 측의 입장이 강해졌지. 얘 입장에서는 입증 책임을 저쪽으로 떠넘기는 효과가 있었고 얘 입장에서는 어음이 발행이 안 됐으면 요 매매대금 채권 해제됐으면 없는 거고 요거 양도 받았다 하더라도 권리 행사할 수 없는 거잖아. 요게 무효면 요것도 무효니까. 원래는 권리가 없는 건데 어음 발행을 했고 그 무인성이라는 성격 때문에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으니까 권리자 측이 좀 강화됐죠. 권리가.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얘는 어음 발행을 통해서 보다 더 엄격한 채무를 부담하게 됐지. 요 매매대금 지급 채무보다 더 엄격한 채무를 부담하게 됐어요. 권리자 측이 강화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유통성이 강화된다는 거지. 지급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지급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 유통성을 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인성은 어음의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격이에요. 자, 우리 뭐 이건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자기거래 공부할 때 자기거래에서 원인 관계에 대해서 이사의 승인을 받았다. 근데 이거 결제를 위한 어음을 발행하는데 그래서 별도로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 학설이 대립한다 그랬죠. 근데 판례는 받아야 된다고 봤다. 왜냐하면 어음 관계상의 채무는 원인 관계상의 채무보다 더 엄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런 거야. 응? 요 매매대금 채무보다 어음상의 채무가 더 엄격하잖아. 그러니까 어음을 발행해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사의 승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자금 관계에서의 에 대해서도 무인성을 가져요. 갑이 을한테 환화음을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지급인은 병이에요. 갑이 을로부터 자동차 사고 1,000만 원 줄 게 있어서 1,000만 원짜리 환화음을 발행을 했어요. 근데 1,000만 원짜리 환화음을 발행했다라는 거는 만기에 병한테 이거 들고 가면 병이 병한테 이거 들고 왔을 때 병한테 1,000만 원 지급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 부탁의 원인이 된 거는 요 자금 관계에 있었어요. 땅 팔고 돈 받을 게 있었죠. 갑이 1,000만 원 받을 게 있었죠. 그래서 요거 줄 거 얘한테 직접 줘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얘가 봤더니 뭐 내가 땅 산 거 맞으니까 그래서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했어.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이 자금 관계가 실효됐어요. 실효됐어. 그러면은 요 인수의 원인이 됐던 요 자금 관계가 실효됐으니 인수가 무효가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인수는 여전히 유효해요. 그래서 이게 유통이 돼서 만기돼 갖고 어음 소지인이 병한테 지급 제시를 하면 병은 지급을 할 의무를 부담해요. 자, 이게 무인성이에요. 무인성. 그 다음에 문헌성. 문헌성 보시죠. 문헌성. 문헌성. 이건 뭐냐? 어음상 권리의 내용은 어음에 기재된 대로 정해진다는 거야. 어음에 기재된 대로.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을로부터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근데 자동차 대금은 700만 원이야. 700만 원. 700만 원만 주면 돼요. 그러면 7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면 될 텐데 갑이 을한테 1,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을 해줬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을 해줬어.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야. 야, 1,000만 원은 발행을 해주지만 너 700만 원만 청구해야 된다. 청구해야 돼. 300만 원은 청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합의를 한 거야. 계약을 한 거예요. 그 계약 하에 1,000만 원짜리를 발행한 거예요. 자, 이게 유통이 됐다. A, B한테. B, C. 유통이 됐다. 1,000만 원짜리 갖고 있다. 얘가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음금 청구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어음 발행하면서 기재는 1,000만 원으로 하지만 이 어음상의 권리는 700만 원짜리야 라고 합의를 했으니 700만 원이냐 아니면은 어음에 기재된 대로 1,000만 원이냐 라는 건데 어음에 기재된 대로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이다. 자, 이게 문헌성이에요. 문헌성과 무인성 이거 다 유통성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 문헌증권성과 무인증권성 좀 비슷하죠? 뭔가 원인 관계와 절연돼 있는 면에서 비슷하지. 그런데 그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무인성이라는 거는 채무의 성립과 관련된 거고, 그리고 문헌성이라는 거는 채무의 내용과 관련된 거라는 거. 그거는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 예를 들어서 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어음행위의 독립성.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건 약간 좀 어려우니까 설명도 길고 이걸 설명하다 끊으면 안 되니까 잠깐 쉬었다 갈게요.